14차 ROTC 애국경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충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고 전 ROTC 애국경제 공동회장인 시국의 문근찬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책을 좀 급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그 포럼을 위해서. 지난 두 차례 그 우파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거는 그 본질이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걸고 하는 정체성 전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디하고 어디냐 하면 시장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우파 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의 친화적인 종중 좌파 간의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생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준비를 참고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자유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그 첫째 장인데요. 여기 이제 주로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읽고 각 장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에크 하면은 이 자유주의의 거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유란 밑에 있듯이 이 자의적이라고 하면은 제멋대로의 방자할 자자더라고요. 저 자가 방자할 자, 제멋대로의 이런 그 남의 의지, 타인의 의지로부터 내가 강제당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철학자라든지 무슨 소설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멋있게 표현하는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죠. 그분은 그 묘지명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저런 거는 이제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유는 바로 밑에 있는, 내가 남으로부터, 또는 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남이 누구냐면은 정부죠. 이 정부로부터 자의적인 그런 강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하고 이제 좀 관계가 되는 것이, 사회가 온통 사기와 거짓이 난무한다라든지 하면은 이건 강압을 당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면은 누구한테 강제당할 염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자유도 이제 이 자유주의의 자유하고 굉장히 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유체제의 그 힘,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파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knowledge, 지식입니다. 그런데 자유체제는 인간이 무지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나 혼자 무슨 독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협동의 장 속에서 이 메커니즘, 이 속에서 나의 knowledge와 남의 knowledge를 다 합쳐가지고 이 상승작용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유체제의 자유다. 자유체제의 그 시장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제 공산사회주의 이런 데 보면은 소수의 그 관료 엘리트가 아주 잘난 척 하면서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자유체제는
저러한 열린 거대 사회 속에서의 그러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열이 발생이 됩니다. 우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운이 없으면 좀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 운치기삼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잘 되게 돼 있는 그런 체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유체제의 그 특징이 진보를 한 성장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여기서 진보는 그 정치 쪽에서의 그 진보주의 뭐 하는 진보가 아니고 그냥 그 성장한다는 진보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진보하는 때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제일 행복하죠. 근데 경제가 하강하고 침체되어 있고 하면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들은 괜찮은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비참합니다. 이거는 애덤 스미스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보의 결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좀 진취적인 사람은 좀 좋아하는데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보를 일종의 재앙으로 좀 느껴요. 그래서 난 정말 이 변화가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심리를 노려가지고 이 진보주의자나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은 저런 데다가 플러스 사람들의 그 시기심을 노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자기들은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진보다 그러면 이제 그 좌익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보주의, 그거는 좌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진보, 이건 이제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림이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맨 앞장서 있는 리더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서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리더가 있고 그 뒤에 또 따르는 그게 있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가 가능해지는 그것은 바로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무슨 이상한 무슨 돈지랄이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 같은 것도 한번 뚝딱거리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이 나중에 일반 상품화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무료 선물을 얻는 것이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가 가능해지려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앞서가게 이렇게 둬야 되는 것이 우리 자유체제의 특징입니다. 저거를 이제 이 복음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장래를 낙관할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한 건데, 이와 같이 진보는 자유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의 특징이 하나는 이 전통을 존중하는 체제입니다. 이 전통을 확 쓸어버리는, 이거는 자유주의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는 보수주의적인 이런 변화를 해가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고, 전통을 그냥 싹쓸이 없애버리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죠. 좌익의 뿌리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전통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전통 그러시지 말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한국,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을 이어가지고서 이제 지금 나라를 1948년 8월 15일 날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 그리스 로마로 쫙 이어지는 서구 문화를 꿰뚫고 플러스 이제 1948년에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것이 다 접목된 그런 전통이라고 봐야지, 저기서 전통하면은 조선시대 전통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여섯 번째인가? 이 특징은
자유와 책임은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의어다. 자유는 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칭찬도 나의 책임, 비난을 받아도 나의 책임, 이것이 나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려고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성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자유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라고 나눠주고, 이거는 이 책임의 정신의 정면 위배가 된 것이고 국민을 의존적인 노예로 만드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의로 포장된, 이건 복지도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표도독질 비슷한 그런 건데, 이런 선의로 포장된 복지 정책은 늘 책임의식을 점차 망가뜨리게 하고, 복지를 점차 사람들이 이것이 이거 참 고맙구나 이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줘야지, 왜 주던가 안 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유주의 평등, 자유와 평등 같이 또 가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 평등을 자유와 평등 반대말이냐 동의어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낱말투기 말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1948년 해방됐을 때, 건국할 때 당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도 한때 한마디도 없이 정말로 소장농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길을 펴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한다라든지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시민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행된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 토지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드는 하나의 토대를 만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유체제 속의 평등은 어떤 평등이냐면은 똑같이 물건을 뭐 이렇게 물질을 나눠준다라든지 하는 평등은 아니고 법 앞에 평등입니다. 당신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뭐 적용을 하고 또 높은 사람은 적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이다. 이것이 이제 자유체제 속에서의 평등이에요. 뭐 기회의 평등이라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점차 사람들이 이게 이 물질적 평등으로 자꾸만 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심하고 서구도 저런 그 문제점을 좀 앓고 있죠. 그래서 물질적 평등으로 변하면서 자유체제가 망가지기 시작이 됐는데, 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평등과 물질적 평등은 같이 못 갑니다.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상충되는 그러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과의 평등, 이거는 물질적 평등인데 이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부추겨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주 그 나쁜 평등이죠. 사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좌파의 평등인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좌파 정권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내내 사람들의 그 질투심을 부추겨가지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수년의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책동이죠. 이것이 이제 물질적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배,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게 왜 꺼졌다가 켜졌다 해서 겁나네. 이게 안 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다수의 지배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뭘 결정하는 이런 거를 이제 다수의 지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다수의 지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두 개를 그냥 자유민주주의다 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원칙에 복종해야 하는 수단이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도구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 왕정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주의 속에서 자유스러운 그런 시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공화국이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는 권위주의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이 전체주의.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전체주의라든지 러시아 이런 그 전체주의가 바로 자유주의의 반대입니다. 권위주의는 그렇게 민주주의의 반대인데 권위주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초기에 우리가 좀 가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우니까 권위주의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나라를 굉장히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그 성과를 냈다 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가 기계처럼 마구 찍어내는 그 입법안들 이거는 다수의 횡포입니다. 다수의 그 폭정. 저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게 잘못되면은 폭정. 완전히 그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 철학자들의 염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저세에 지금 걸려있죠. 그래서 이 다수의 지배를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종류를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닌 그 사람들의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에 이런 거는 절대로 다수결로 넘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마구 이재명이 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식 근로자라 요거는 이제 그냥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날리지 올커라고 하는 말을 피터 드러커가 이제 처음에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의 공헌, 사회에 대한 공헌 이거를 이제 드러커가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드러커가 얘기하기에 사회는 점차 옛날 말하면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이 지식 근로자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 근로자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 일종의 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거 한 만큼 이제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그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식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조직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업체에 근무하면 그 기업체의 사명 반드시 새로운 그 혁신 사업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런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는 우리 한국의 지식 근로자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질투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걸 그냥 주춤을 앉아가지고 내가 뭐 그런 데까지 끼어가지고서 괜히 똥물 튀긴다 뭐 하면서 이게 도망간다 아니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게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것이죠.